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밖에 가을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몇 주년이죠? 39주년입니다. 제가 아침에 거기 참배를 갔어야 되는데 이 방송한다고 오늘 추모식 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한국 경제를 그리고 국가의 위신을 세계적인 위상으로 끌어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업을 기리는 마음에서 그걸 가슴에 간직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경쟁, 미중 무역 등등 공개적으로 패권 싸움이 시작된 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미중 관계에 대한 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 최윤식 님이 지은 것, 또 예정된 전쟁 해서 Destined for War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해서 그레엄 앨리슨이 쓴 책, 그리고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제목으로 잘 안 보이죠? 예. 이건 피트 자이안이 지은 책들이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의 국가 전략이 앞으로 누구와 더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지만 현재까지는 동맹국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데 최근 이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보면은 문정권이 끌고 가는 걸 보면 동맹국에 대한 개념, 동맹 파트너까지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동맹국 자체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누구를 진짜 우리의 진정한 동맹 파트너로 선택할 거고 더 충실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될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결 과제입니다. 이 방금 소개한 세 가지 책 중에서 저는 이 최윤식 님이 쓴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가 저와 분석이라든가 다른 분 두 분이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한국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썼다는 차원에서 통계 자료라든가 기본적인 분석의 틀은 이분과 많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은 미국의 석유전쟁에 대해서 세 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부로 나눈 이유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30분, 40분 이렇게 가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지겹다, 좀 잘라라. 꼭 길이를 위한 짧게 만들기 위한 길이를 위한 이 세부가 아니고 3부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부에서는 미국에게 있어서 석유라는 게 뭔가,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앞으로 끌어갈 이 석유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기 위한 거냐, 세 번째 미국이 이 석유라는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싸움 없는 무기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는 것은 군사적인 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을 해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인트로덕션 파트로서 미국에게 석유는 뭔가, 어느 나라든지 에너지를 자국 에너지의 주권 국가가 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지어도 그렇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를 굴리는 것도 에너지는 필연적이죠. 근데 미국이 석유라는 데 눈을 뜬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눈여겨보니까 중국이 입에 달렸습니다. 영국은 그들 식민지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석탄 기지를, 자기 석탄 전략 기지를 갖고 있었어요. 석탄 보급 기지를.
이 석탄 보급 기지가 부족한, 그래서 영국은 석탄을 연료로 쓰고, 석탄 보급 기지를 영국만큼 확보 못하고 거의 석탄 보급 기지가 없는 독일은 경유를 연료로, 전쟁에 필요한 연료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석유라는 것이 석탄보다 훨씬 더 오래 싸움을 할 수 있고, 적은 양을 실어가도 오래 싸움을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화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전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미국은 봐왔고, 미국은 이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성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미국의 풍부한 석유 매장량 때문입니다. 약간 딴 얘기지만 필요한 풋노트, 각주로 잠깐 넣는다면, 만약 펄하버 어택, 진주만 공격,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한 건 미국 때문만은 아니지만 미국과 브리튼, 영국, 차이나, 그리고 덴마크, 이 네 나라가 사실 덴마크가 아니라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A, B, C, D 동맹이라고 일본에게 군수물자도 주지 말고 전략물자도 못 들어가도록 봉쇄작전을 치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석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미국에게 석유 대달라는 것을 안 대준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게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한 절대적인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전부만 아니지만, 전쟁을 계속하려면 무조건 화력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실제로 그 당시 펄하버 공격을 하기 직전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석유량은 전쟁 1년 정도 계속할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SOS를 쳤는데 안 대주겠다 하니까, 이미 이 전쟁을 도조 히데키가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미국이 석유를 대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해나갈 수 없다라는 필패에, 이 미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전면전을 벌린다는, 총력전을 벌인다는 것은 일본이 필패라는 걸 알면서도 한 전쟁인데, 뭐 그 뒤에는 다시 진주만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석유 공급이 안 된다, 차단한다, 전략물자가, 탄약, 이런 전략물자가 차단된다, 그것도 혼자, 미국 혼자가 아니라 이런 연합국들과 합쳐서 꼼짝도 못하게 한다는데, 일본이 마지막 저항 내지 발악을 한 것이 진주한 공격이 아닌가. 또 그것이 사실 미국을 하여금 2차 세계대전을 직접 참여하게 한 거고, 참전하게 한 거고,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 미국으로 하여금 석유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고, 미국이 석유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석유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 그렇다고 미국 자체가 어떤 석유 파동이나 석유 전쟁을 안 겪은 건 아닙니다. 미국이 겪은 석유 파동은 현재의 러시아를 상대로 하고 있는 4차 석유 파동, 석유 전쟁, 요건 2부나 3부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까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석유의 중요성을 깨닫는 실질적인, 그리고 석유가 얼마나 이 부에 있어서 절대적인 걸 깨닫는 두 차례의 큰 전쟁이랄까 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가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세기 말부터 세계의 석유왕으로 부상한 록펠러, 석유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자 된 이유는 석유 독점이에요. 석유 생산하는 모든 매장량, 캐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들여가지고 다른 데서 석유를 채굴해서 경쟁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데서 석유를 채굴해가 내면은
록펠러가 가격을 무지하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 유가 경쟁으로 거의 석유를 독점했습니다. 이 독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반독점법 만들어서 이 록펠러가 석유 독점하는 데 대해서 딴지를 걸고 록펠러가 가진 스탠다드 오일을 36개의 독립회사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나 록펠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록펠러의 독점을 없애기 위해서 반독재법을 만들어내서 회사를 스탠다드 오일을 36개의 회사로 독립회사로 해체시켰지만 사실 이 스탠다드 오일이 혼자 지배했던 스탠다드 오일이 5개로 해체됩니다. 그 5개의 회사들이 유럽의 BP라든가 로얄 더치 쉘과 함께 석유 산업을 지배했고 이 플러스 5개 플러스의 유럽 BP와 로얄 더치 쉘이 합쳐서 세븐 시스터스 7공주라는 뜻이죠. 별명을 얻고 사실은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석유계를 지배하는 7공주가 된 겁니다. 뭐 에소, 그 다음에 로얄 더치셀, 앵글로 퍼시언, 이게 BP로 보통 씁니다. 모바일, 쉐브론, 걸프, 텍사콤이에요. 이 세븐 시스터들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석탄하고 석유의 중요성을 경쟁을 시켜서 석유가 이때까지 전 세계가 석탄에 더 많이 의존하던 이 에너지 체계를 석유 의존도로 석유가 에너지의 주도권을 갖는 시장으로 바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회사들입니다. 미국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하고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 돼서 진짜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동까지 들어갑니다. 중동까지 들어가요.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중동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너들이 이익을 나눠 먹자. 해가 처음에 이 석유의 중요성을 미국만큼 절감하지 못하고 미국만큼 채굴 능력이 없던 중동이 좋다 하고 이익을 반반씩 혹은 뭐 적당한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아니 우리 거 다 내다가 자기들 보고 장사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만든 게 오펙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1960년 9월에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모여서 중동 국가들이 석유 생산국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만든 것이 바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탄생입니다. 그 오펙이 탄생하면서 3차 석유 전쟁이 벌어집니다. 1, 2차 석유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 내에서 가격 싸움이었어요. 2차는 가격 싸움이기도 하지만 석탄보다는 석유가 절대적인 최우선의 에너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주입시키는 동시에 석유 시장화로 에너지 시장을 석유 시장으로 바꾼 역할을 한 거에 비하면 3차 중동 전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익숙해진 석유 전쟁은 엄밀하게 3차 석유 전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73년 아닙니까? 1차 오일 크라이시스. 참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 3차 전쟁은 1차와 2차로 그 내에서 1차와 2차로 갈라지는데 1차가 73년이에요. 73년 중동 이
소위 말하는 오일 쇼크는 왜 일어났냐 하면은 4차 중동전쟁이 있어요. 4차 중동전쟁. 중동전쟁이 터지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미국에 대해서 석유 수출 금지령을 내려요. 뿐만 아니라 아랍의 산유국들이 매월 그전 달보다도 5%씩 더 양을 줄여가지고 생산하는 식으로 공급 가격을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 아랍 전쟁에 대해서 중동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끼어들어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오펙의 진짜 본격적인 첫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73년 10월에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 오일 크라이시스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석유 가격이 4배 뛰었어요. 73년 10월 달에 이 오일 크라이시스가 일어났는데 74년 1월 달에 4배로 뛰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는 1배럴당 11.6달러였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15달러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경제 수준으로 비하면 어마무시한 거죠. 미국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는 79년에 다시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이란이 혁명으로 의해서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또 폭등했어요. 6년 만에. 그 당시 30달러인데 지금 계산하면은 이게 한 160달러 정도 된다는 1배럴당. 이게 2차, 3차 석유전쟁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이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국가로서 그 힘으로 전성국이 된데 이 오펙한테 한번 세븐 시스터들이 나타나서 활보를 하면서 중동의 석유를 적당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뭐 완전히 뺏는 건 아니지만 투자 한 5원 하면은 투자 5원 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가져오는 이익이 중동 국가로 볼 때는 아니 생산은 우리가 자료는 우리가 원료는 우리가 가는데 저거들이 채굴해가 판다는 것 때문에 가져가는 이익이 더 크다 라는 거로 오펙이 구성되고 난 뒤에 크게 미국이 중동한테 얻어맞는 꼴이 됩니다. 이때 미국이 석유에 대한 중요성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전받지 않는 석유에 대한 중요성을 미국이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1973년 1차 오일 쇼크 후에 1975년에 미국 내에서 금지령이 내리는 게 원유 수출 금지. 이거는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이고 전략적으로도 치명적이다. 못하도록 했어요. 그 석유 수출을 하지 말라고 원유 수출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내린 지 40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 때 2015년 이제 기름 팔아먹어도 된다. 기름을 파는 것이 우리 경제 그리고 전략에 이득이 된다. 2015년부터 원유 수출하도록 수출 금지령을 해제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3차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이 4차 석유 전쟁을 또 거칩니다. 3차에 오펙한테 크게 한 대 맞았으니까 4차 석유 전쟁은 2008년
전후로 일어나는 겁니다. 2008년이 사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을 건국 이후로, 좀 과장하자면 건국 이후로 가장 큰 위기라 할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지는 않을까 할 정도의 걱정을 할 만큼 치명적인 게였습니다.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상태였어요. 이 미국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부동산과 자산 버블화가 일어나고 브릭스 같은 신흥국 경제가 성장합니다. 부동산 건설 붐이 일어남으로써 원유를 비롯한 이 자원 가격들이 폭등합니다. 이렇게 되자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러시아 같은 이런 신흥 산유국이 석유 시장에 뛰들어요. 얘들이 기술도 없고 채굴하는 기술도 별로 없고 자기 자본도 없는데 뛰어들어서 미국하고 오펙하고 같이 석유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투자를 하니까 그 빌려서 투자한 돈과 석유를 채굴하고 생산해서 팔고 국가 부가 크게 커지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산의 버블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즈음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미국은 사우디와 함께 여기에 뛰들은 신흥 석유국뿐만 아니라 이때에 같이 발을 들여놓은 게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냉전 이후에 완전히 펀치를 맞고 기력도 없는 러시아가 딱 보니까 러시아가 세계 석유 보유국은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러시아예요. 야, 이 미국하고 오펙이 정말 석유 가지고 저들 전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전략을 흔들고 하고 있는데, 아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자원민족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기 걸 생산해가지고 내놓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소리로 오펙에 기대지 않고 자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석유 팔아가지고 국가 경제도 활성화하고 전력도 활성화해 간다는 걸 보고 러시아가 그래 나도 한몫 끼야지. 이때까지 우리가 땅속에 파묻어 둔 건 뭐해? 캔에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간의 경쟁, 미국, 오펙, 신흥 산유국, 러시아 4파전이죠. 치열해지니까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석유 시장에서 오펙의 대표 종주국이 사우디니까 얘들까지 끼어 넣어서 신흥 산유국까지 끼어 넣어가지고 러시아까지 들어온 석유 시장에서 우리가 싸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마구 생산해가지고 가격을 택없이 낮춰서 저기서 신흥 산유국이나 러시아가 깨갱하도록 하자. 가격을 내리면 누가 가장 치명타를 입느냐 하면은 자기 자산 가지고 석유 채굴을 한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석유 시장이 될 걸 제대로 장사가 될 걸 보고 빚내 가지고 미국과 오펙이 경쟁하면서 공급 경쟁을 한 석유 산유국, 신흥 산유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나 오펙에 비해서 사실 이 상품의 퀄리티, 질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채굴 기술이 부족하니까 정제 비용, 채굴에서 정제하는 비용이, 정제 기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정제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산유국은 완전히 깨갱하는 거예요. 신흥산유국. 러시아와 신흥산유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석유 생산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근데 또한 미국은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 신흥국가 러시아를 쫓아내는 것도 하지만 미국은 석유 전쟁을 두 가지 축에서 했어요. 하나는 이와 같이 사우디와 손을 잡고 러시아나 신흥산유국을 석유 시장에서 몰아내는 작전도 같이 짰지만 동시에 미국은 또한 사우디와의 경쟁도 석유 전쟁도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우디는 전통적인 오펙이 세계 산유량의 한 40%가 오펙이 담당하는데 그 중에 40% 중에 3분의 1이 사우디에서 나와요. 그럼 얼마입니까? 한 14%.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생산량의 11.6%가 러시아예요. 2위 정도 되죠. 근데 러시아 밀어내고 브라질, 베네수엘라 다 깨갱하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는 미국하고 둘만의 전쟁이, 석유 전쟁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둘의 석유 전쟁이 뭐냐? 사우디는 전통적인 석유,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때 미국이 지도에서 없어질 정도로 걱정했는데 그 사이에 시간과 인력과 기술을 투자해 둔 셰일가스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펑펑펑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매장량이 로키산맥 밑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이 미국 전 국민이 쓰고도 350년을 쓰고도 남을 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2015년 40년 동안 먹고는 어떤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를 한 겁니다. 사우디와 미국과의 석유 전쟁은 사우디는 전통적인 석유 시장을 점유하자는 거고 지금 세계 추세는 석유보다는 점점 천연가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셰일 유저는 셰일 천연가스와 셰일 오일을 다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우디와 손을 잡고 신흥 석유국 러시아에 석유를 무기로 쓰고 경제적인 무기, 전략적 무기로 쓰는 것을 1차전으로 깨갱시키고 2차전으로는 사우디와 싸워서 너가 석유를 가지고 세상의 경제를 흔든다면은 앞으로의 시장은 석유 시장보다는 천연가스 쪽으로 혹은 석유 이외의 다른 대체 에너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사우디를 넘어선 석유 시장의 독점은 미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4차 석유전쟁의 두 가지 맥락이에요. 두 가지 축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축, 1차 축, 4파전을 2파전으로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신흥산유국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고 신흥산유국과 러시아를 깨갱시키는 거. 1차전 거의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축인 2차전은 4차전 속의 두 번째 축인 2차전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에너지 시장에서 깨갱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셰일가스로 사우디의 석유 시장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처음에 셰일가스를 생산할 때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이 기술, 소위 말하는 채굴하는 기술을
뭐 수압을 이용해서 수압 폭파한다는 기술을 가지고 했지만 채굴 비용과 채굴 시간에 비해서 실제로 막상 채굴했을 때에 시장에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채굴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이 들었는데 시장에 팔리는 가격이 80원밖에 안 되니까 초기에 셰일가스를 시작한 사람들이, 발굴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파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생산 가격도 크게 낮아졌어. 이제는 배럴당 30불만 지키면 30불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남는 장사라는 거죠. 이 30배럴의 석유를 캐내는 미국과 30배럴 정도로 캐내서 자국의 경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오펙 플러스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이 30불의 채굴 가격, 정제 가격으로 가지고도 미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세계 석유 시장을 독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오펙에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오펙의 석유값 장난에 미국이 놀아가 나지 않고 70년대처럼 줄동을 싸지 않고 에너지 주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2차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자말 카쇼기 기자 사건,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기자의 피살 사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미국과 사우디 관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관련된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그냥 기자 한 사람이 뭐 어떻게 죽었냐, 터키 영토 내에서 죽었고 어쩌고, 그걸 넘어선 미국의 대중동 전략을 바꾸는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석유를 통한 전쟁, 대중동 질서에 태풍이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일부러 끝내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울 점이 있거나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